크어어어억, 푸우우. 정막만이 감돌아야 할 신방 신펑의 공기를 찢어발긴 것은 낭군의 감미로운 속삭임도 아니요. 수줍은 새색시의 옷고름 풀리는 소리도 아닌 마치 산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기괴한 코골이 소리였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화촉의 심지가 제 몸을 태워 붉은 눈물을 뚝뚝 흘려보내고 있었으나 원앙금침 위에 대자로 뻗어버린 산에는 세상 천지가 개벽을 해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유는 족두리가 짓누르는 머리의 무게보다 납덩이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참담한 현실에 숨이 턱턱 막혀왔다. 곱게 연지곤지를 찍은 그녀의 얼굴 위로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어지럽게 춤을 추었다. 이것이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는 것이 이 치욕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불경한 생각마저 드는 밤이었다. 명문 거족으로 칭송받던 안동 김씨 가문의 고명딸 서윤이 맞이한 첫날 밤의 풍경은 이토록 처참하고도 비현실적이었다. 사내의 입가에는 허여멀건 침이 흘러내려 비단요를 적시고 있었다. 그는 잠결에도 무엇이 그리 좋은지 해벌쭉 웃으며 다리를 벅벅 긁어대었는데 그 모양새가 영락없는 시정잡배의 꼴이었다. 아니, 시정잡배라 하여도 혼례를 치른 첫날 밤에는 신부의 얼굴이라도 한번 들여다보는 시냄이라도 할 터인데 이 사내는 초래청에서 술을 몇 잔 받아 마시더니 신방에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내 팔자야 등 따습고 배부르니 만사가 귀찮구려 라는 해괴한 말을 남기고는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버린 것이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져서야 비로소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자각할 수 있었다. 도대체 아버님께서는 어찌하여 임종 직전에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유언을 남기시어 소녀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셨단 말입니까? 서윤의 눈가에 고였던 물기가 결국 주르륵 흘러내려 뺨을 타고 떨어졌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름 전 서윤에 붙인 김대감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환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평생을 청렴 결백한 선비로 살아오며 조정의 신망을 한 몸에 받았던 그였으나 가세는 기울어 낡은 기와집 한 채와 면마지기 논밭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숨이 꼴딱 넘어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김대감은 서윤의 손을 부여잡고 간곡히 당부했다. 서윤아, 내 말을 명심하거라. 내가 죽거든 49제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마포 장터 어귀에 사는 달수라는 자와 혼인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네가 살 길이고 우리 가문이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니라. 서유는 아버지의 정신이 혼미해져 헛소리를 하시는 것이라 여겼으나 김대감의 눈빛은 죽음 앞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달수라는 자의 관상이나 됨되미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그와 연을 맺으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서유는 늙은 유모를 시켜 마포장터에 달수라는 자를 수소문했다. 혹시나 제야에 묻혀 사는 숨겨진 현인 겐렌이거나 혹은 몰락했지만 기계 높은 선비일지도 모른다는 신라 같은 희망을 품었었다. 그러나 돌아온 유모의 보고는 서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에 충분했다. 아기씨,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 달수라는 놈은 장터 바닥에서 돗자리를 깔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며 푼돈이나 뜯어내는 엉터리 점쟁이라 하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개코 달수라 부르며 조롱하고 하루 벌어 하루 술타령이나 하는 한심한 작자라 하더이다. 유모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서유는 아버지의 유언을 거역할 수 없었다. 효셔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가풍 속에서 자란 그녀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는 곧 하늘의 명령과도 같았다. 그리하여 오늘 콧구멍만 벌름거려도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본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그 산에 달수와의 기가 막힌 혼례가 치러진 것이었다. 다시 신방으로 돌아와 서유는 잠든 달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상투 아래 드러난 이마는 제법 널찍하였으나 눈썹은 숱이 많아 지저분했고 콧날은 오똑하기보다는 둥글둥글하여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그에게서 풍겨오는 싸구려 탁주 냄새와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퀴퀴한 땀 냄새였다. 이것이 정녕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살길이란 말인가? 서유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혹여 아버님께서 평소 이자에게 큰 빚을 지셨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약점이 잡히셨던 것일까?
온갖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이 상황을 납득할 수는 없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밤바람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신세를 비웃는 듯 처량하게 들려왔다. 서유는 족두리를 벗어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두고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달수의 발치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때였다. 관상이 아주 고약하구나. 달수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다. 서유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잠꼬대마저 관상 타령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는 꿈속에서도 누군가의 얼굴을 뜯어보고 있는 것일까? 달수는 입맛을 다시며 웅얼거렸다. 눈 밑에 검은 점이 그게 명주를 재촉하는 줄도 모르고 흐흐흐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유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비록 엉터리라 손가락질 받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운명을 논하는 업을 가진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런지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흘러내린 이불을 그의 어깨까지 끌어올려 주었다. 아무리 미천하고 한심한 사내라 할지라도 이제는 지아비로 섬겨야 할 사람이었다.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면 그 운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대부 여인의 도리라 배웠기에 서유는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억지로 삼키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서윤의 이러한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달수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았다.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눈을 번쩍 뜬 그는 촛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초점 없는 멍한 눈빛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강렬한 눈빛이었다. 서유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달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코를 골며 자던 그 멍청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서늘한 표정이 그녀를 압도했다. 부인.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쇳소리 섞인 걸걸한 음성이 아니라 낮고 묵직한 저음이었다. 서유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긴장했다. 저, 깨셨습니까?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꾸하자 달수는 다시 입가에 해실해실한 미소를 띠며 눈을 개슴츠레 떴다. 아이고, 목이 말라 잠이 깼지 뭡니까? 우리 이쁜 색시가 물 한 사발만 떠다 주면 소원이 없겠네. 방금 전의 서늘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금 나사풀린 동네 바보형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달수를 보며 서유는 자신이 헛것을 보았나 의심했다. 극도의 긴장과 피로가 만들어낸 환영이었을까? 서유는 황급히 주전자를 들어 사발에 물을 따랐다. 손이 떨려 물이 탁자 위로 조금 흘러넘쳤다. 달수는 그 모습을 보며 킬킬거렸다. 색시 첫날 밤이라 그리 떨리시오. 내 관상을 보니 손이 떨리는 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 그런 건데 혹시 숨겨둔 정인이라도 있는 게요. 농이라도 던지는 말이 어찌 그리 경박하고 무례한지. 서유는 입술을 깨물며 물그릇을 그에게 건넸다. 무례하십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달수는 벌컥벌컥 물을 들이켜고는 손등으로 입을 쓱 닦았다. 농이요 농. 양반댁 규수가 그럴 리가 있나. 그나저나 이 물맛 한번 좋구려. 그는 다시 베개에 머리를 박고는 눕자마자 거짓말처럼 코를 골기 시작했다. 서유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내였다. 잠시 스쳐 지나갔던 그 예리한 눈빛은 무엇이었으며 지금 저리도 태평하게 잠들어 버리는 모습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가 심지만 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유는 벽에 기대어 무릎을 감싸 안았다. 앞으로 닥쳐올 날들이 캄캄한 어둠처럼 느껴졌다.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기는커녕 이 엉터리 점쟁이 뒷바라지나 하며 평생 조롱 속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동이 터오는 듯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긴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밤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부터 누가 찾아온 것일까? 이복의 달수 이놈의 자식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어서 나오지 못해 거친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신방의 문을 두드렸다. 서유는 소스라치게 놀라 달수를 흔들어 깨웠다. 서방님 일어나 보십시오. 밖에 누가 온 것 같습니다. 달수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 누웠다. 아, 빚쟁이 놈들이 또 왔구만.
색시가 나가서 적당히 둘러대고 보내시오. 나는 자는 척할 테니. 서유는 귀를 의심했다. 빚쟁이라니. 혼례를 올린 첫날 아침부터 빚쟁이들이 들이닥친단 말인가. 게다가 신부에게 그들을 막아내라 떠미는 저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밖에서는 문짝을 부술기세로 쾅쾅 두드려대고 있었다. 양반집 사위 되었다고 유세 떨더니 내 돈 떼어먹고 잘 살 줄 알았냐. 당장 나와 욕설이 난무하는 마당. 서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고리를 잡았다. 이 기막힌 혼인의 서막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끼익!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신방의 문이 열렸다. 서유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는 최대한 의연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마당으로 나섰다. 찬서리가 내린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어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 마당에는 거구의 사내 셋이 험악한 인상을 쓰며 서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어이쿠, 이게 누구신가? 양반댁 귀한 아기씨께서 친히 나오셨구먼.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아냥거리며 침을 템 뱉었다. 그의 누런이와 헝클어진 머리칼 그리고 몸에서 풍기는 쩐내는 서윤으로 하여금 구역질을 참게 만들었다. 그러나 서윤은 안동 김씨 가문의 여식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새벽부터 남의 집에서 무슨 행패인가. 비록 가세가 기울었다 하나 엄연히 국법이 있고 예법이 있건을 혼례를 치른 신방 앞에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네. 서윤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고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왈패들은 예상치 못한 기세에 잠시 주춤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을에 겁에 질려 울먹이는 여인네를 상상했으나 눈앞의 여인은 마치 관아의 사또처럼 그들을 꾸짖고 있었다. 하이고 말씀 한번 청산유수시네. 도리 예법 다 좋은데 대개 그 잘난 서방님이 우리 전주 때 국밥집에서 외상으로 처먹은 술값이 얼만지나 아시오. 자그마치 단량이오. 단량 양반 체면에 외상값 떼어먹는 건 도리에 맞는 일이오. 우두머리가 다시 기세를 올리며 소리쳤다. 서윤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단량이라니. 쌀 한 가마니를 사고도 남을 큰돈을 술값으로 탕진했단 말인가.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달수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기어나왔다. 아이고 시끄러워라. 누가 아침 대바람부터 남의 단잠을 깨우는가 했더니 전주댁 내개들이 지저대는 소리였구먼. 달수는 하품을 쩍하며 몽둥이를 든 사내들을 본체만 체하고 마루 끝에 걸터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 태연자 약함, 아니 뻔뻔함에 왈패들조차 어이가 없어 입을 딱 벌렸다. 이 미친놈이 야, 오늘 내 놈 뼈를 추려 국을 끓여주마. 사내 하나가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들려 했다. 멈추시오. 서윤이 다급하게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품속에서 은장도가 아닌 옥으로 만든 비녀 하나를 꺼내어 내밀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비녀는 김대감 댁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갑오 중 하나였다. 이것이면 술값 단량은 좋게 되고도 남을 것이네. 이것을 가져가고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말게. 왈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장터에서 굴러먹던 놈들이라 물건 볼 줄은 알았다. 단량은커녕 열량을 줘도 구하기 힘든 물건임을 단박에 알아챈 것이다. 허 거참, 역시 양반댁이라 썩어도 준치라더니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구만. 좋소. 우리도 양반 체면 봐서 이쯤 해두리다. 우두머리는 낚아채듯 비녀를 받아 챙기고는 킬킬거리며 대문을 빠져나갔다. 폭풍이 지나간 마당에는 서윤과 달수 두 사람만이 남았다. 서윤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소중한 유품이 저런 시정잡배의 손에 넘어가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때 달수가 혀를 팻팻 차며 서윤에게 다가왔다. 아이고 아까워라. 그게 얼마나 비싼 물건인데 고작 술값 단량에 넘깁니까? 부인도 참 셈을 할 줄 모르시는구려. 차라리 나한테 주지. 그럼 내가 장터 가서 2배는 튀겨왔을 텐데.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미안해하거나 고마워하기는커녕 비녀값을 타박하는 저 작태에 말문이 막혔다.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그 귀한 비녀를 내주었는데 당신이 사람입니까? 부끄러움도 모르십니까? 서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다. 하지만 달수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듯 콧구멍을 후비며 중얼거렸다.
부끄러움이 밥 먹여줍니까? 양반 체면 따지다. 굶어 죽은 귀신이 한둘이 아니오. 자, 밥이나 차려주시오. 배고파서 현기증 난단 말이오. 그는 탭탄이 부엌 쪽을 눈짓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서유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흘러나오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훔치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이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피할 수 없다면 견뎌내야만 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난 후 달수는 해진 갓을 눌러쓰고 돗자리를 챙겨 집을 나섰다. 돈 벌어올 테니 집 잘 지키고 있으시오. 서유는 대답도 하지 않았으나 달수는 개의치 않고 휘파람을 불며 살인문을 나섰다. 서유는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기둥은 썩어가는 흉가나 다름없는 집이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걸레질을 하며 묵은 때를 벗겨냈다.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봐. 김대감댁 아기씨야. 어쩌다 저런 개코달수한테 시집을 가서 저 고생일까. 그러게 말이야. 팔자가 사납다 해도 저리 사나울 수가 없지. 슈슈 불쌍해서 어쩌누. 동정 섞인 비웃음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서유는 입술을 깨물며 더욱 세차게 걸레질을 했다. 땀방울이 맺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몸이 고되니 잡생각이 사라지는 듯했다. 오후가 되자 서유는 장터에 찬거리를 사러 나갔다. 사실 집에 쌀독이 비어있어 쑥이라도 캐러 갈 요량이었으나 달수가 밥벌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마포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생선 비린내, 땀냄새, 흙먼지 냄새가 뒤섞인 활기찬 소음 속에서 서유는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깐 달수를 발견했다. 그는 찌그러진 돗자리 위에 앉아 부채를 설설 붙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어이, 거기 총각 오늘 밤에 오줌 싸겠네. 요강 미리 비워둬. 저기 가는 할망구 며느리한테 구박받기 싫으면 오늘 저녁 반찬은 고등어로 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며 킬킬대거나 미친놈이라며 손가락질했다. 서유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저런 광대 같은 자가 내 남편이라니. 그녀는 장옷으로 얼굴을 더욱 깊숙이 가리고 발길을 돌리려 했다. 그때였다. 비단 옷을 차려입은 뚱뚱한 객주 하나가 거드름을 피우며 달수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달수가 대뜸 소리쳤다. 어이, 거기 비단 장수 양반. 지금 당장 그 비단 보따리 풀지 않으면 똥물 뒤집었을 텐데. 객주는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이 미친 개코가 또 헛소리를 하는구나. 내 비단이 얼만지나 알고 짓거리느냐. 재수없게 시리. 객주는 달수에게 침을 뱉는 시련을 하고는 걸음을 옮겼다. 주변 구경꾼들도 달수를 비웃으며 혀를 찼다. 서윤 역시 한숨을 내쉬며 돌아가려던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객주가 몇 걸음 떼지도 않아 2층 주막에서 술에 취한 한량이 오줌통을 발로 차버린 것이다. 의악 비명과 함께 누런 오줌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정확히 객주의 머리 위와 그가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비단 보따리를 덮쳤다. 아이고, 내 비단. 내 비단. 객주는 똥물 냄새가 진동하는 비단을 부여잡고 길바닥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순식간에 장터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악에 찬 눈으로 달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지? 진짜 똥물을 뒤집었었어. 우연이겠지. 우연일 거야. 저놈이 뭘 안다고. 웅성거리는 소리들 사이로 달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품을 하며 코를 후비고 있었다. 거보라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똥물 벼락 맞는다고 했지. 서유는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서서 달수를 응시했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서윤의 뇌리에 지난밤 어둠 속에서 보았던 달수의 그 서늘하고 날카로웠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달수는 돗자리에 누워 낄낄거리고 있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더 이상 그가 단순한 멍청이로 보이지 않았다. 그때 달수가 고개를 돌려 정확히 서윤이 숨어있는 골목 쪽을 바라보았다. 장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은 정확히 서윤의 눈과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 달수의 눈에서 장난기가 싹 가시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고요함이 드러났다. 그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어 보였다. 마치 아는 체 하지 말라는 듯이, 혹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듯이. 서윤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그 신호는 너무나 짧아서 환각 같았지만
등골을 타고 오르는 전율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저녁상을 차리는 내내 손이 떨렸다. 꽁보리밥에 된장국뿐인 초라한 상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해가 지고 달수가 돌아왔다. 그는 여느 때처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상 앞에 앉았다. 아이고 배고파라. 부인 오늘 장터에서 재미난 구경했소. 비단 장수가 똥물 뒤집어 쓰는 꼴이 아주 가관이던데. 그는 밥그릇을 비우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다. 서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색하며 물었다. 서방님 어찌하셨습니까? 그 객주가 변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까? 달수는 국을 후루룩 마시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 뭘 알아요. 그냥 심심해서 아무 말이나 던져본 건데 딱 맞아떨어졌지 뭡니까? 이게 다 이 달수님의 신통방통한 운빨 아니겠소? 흐하하하. 그는 밥알을 튀기며 경박하게 웃었다. 서유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캐내려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달수의 눈은 다시 멍청하고 욕심 없는 바보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운빨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요. 인생은 운칠기, 삼운, 치지산, 일하지 않소. 부인이 나 같은 천하의 명인을 서방으로 만난 것도 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게요. 달수는 능청스럽게 너스레를 떨며 숭늉을 들이켰다. 서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의구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살 길이라는 것이 단순히 굶어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사내는 세상이 아는 개코 달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그녀를 휘감았다. 창밖에는 부엉이가 울고 달수는 코를 골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서유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라직이 중얼거렸다.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둠 속에서 달수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포나루의 갈대숲이 스산한 바람에 몸을 비비며 우는 늦가을 밤. 고을 사또인 죄판관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서윤의 가녀린 어깨를 집요하게 훑어내렸다. 서윤은 관아의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치마폭을 움켜쥐고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네, 아비 김대감이 생전에 국고를 축내고 백성의 고혈을 짰다는 투서가 들어왔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그 죄는 살아남은 자가 갚아야 하는 법. 최판관은 기름진 얼굴에 음흉한 미소를 띠며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는 짐짓점잖은 척 헛기침을 했지만 그 속내는 뻔했다.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 그것도 절세가인이라 소문난 서윤을 첩실로 드리고자 하는 더러운 욕망이었다. 허나 내 너의 딱한 사정을 보아 특별히 아량을 베풀고자 한다. 오늘 밤 내 수청을 든다면 이 모든 죄를 덮고 네 남편이라는 그 천한 점쟁이 놈도 무사히 살려보내주마. 서윤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다. 청렴결백했던 아버지를 능욕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을 겁박하여 욕심을 채우려 하다니. 서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또를 노려보았다. 죽으면 죽었지. 그런 더러운 거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짓을 하느니 혀를 깨물고 자결하겠습니다. 그녀의 서리빨 같은 일갈에 최판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이 당돌한 계집이 네가 정령 옥에 갇혀 곤장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최판관이 고함을 지르며 벼루를 집어던졌다. 벼루가 마루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검은 먹물이 서윤의 하얀 소복 치마에 튀어 얼룩을 남겼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운명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 같았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서윤을 끌어내려 하자 최판관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당장 하옥하라 명하고 싶으나 내 인내심을 시험해보겠다. 사흘을 주마. 사흘 뒤에도 네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있는지 두고 보자. 그때는 내 서방놈의 목을 베어 내 눈앞에 던져줄 것이다. 서윤은 질질 끌려 나오다시피 하여 관아를 빠져나왔다. 밤하늘에는 달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지켜오신 절개와 가문의 긍지가 권력이라는 야만적인 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밤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초라한 초가집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서는 여전히 달수의 코골며 자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아내는 관아에 끌려가 정조를 위협받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남편이라는 자는 세상 모르고
잠이나 자고 있다니.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서유는 윗목에 앉아 멍하니 촛불을 바라보았다. 아버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 사람이 정녕 저를 살릴 사람입니까? 원망 섞인 독백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때 쿨쿨 자던 달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아이고, 비가 오나 지붕 새겠네. 대야 받쳐야지 대야. 그는 호들갑을 떨며 또 대야를 가져와 방 한가운데 놓았다. 빗물이 뚝뚝 떨어져 대야를 때리는 소리가 처량하게 울렸다. 달수는 서윤의 젖은 꼴을 보고는 혀를 찼다. 부인은 어딜 그리 쏘다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소. 관상을 보니 물 조심하라고 그리 일렀거늘. 서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십니까? 사또가 저를 겁박하고 당신 목을 치겠다고 협박하는데 그저 잠이나 자고 빗물 걱정이나 하십니까?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달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씩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사또가 에이 설마. 그 양반 관상이 좀 탐욕스럽긴 해도 설마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알겠소. 부인이 너무 겁을 먹어서 헛것을 들은 게지. 그는 서윤의 어깨를 툭툭 치며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말이 고작 그것이었다. 서윤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앉았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달수는 머쓱한 듯 입맛을 다시더니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내일은 날이 개려나 비 오면 장사가 공치는데 그의 중얼거림을 뒤로하고 서윤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다. 절망감이 깊은 배처럼 그녀를 삼키고 있었다. 이튿날부터 달수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다. 그는 장터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 뒹굴거리거나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떼가 지나가는 것을 한참이나 들여다보곤 했다. 개미들이 줄을 지어가는 걸 보니 곧 큰 비가 또 오겠구먼. 아니면 누군가 줄줄이 엮여가거나 알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그를 보며 서유는 그가 정말로 미쳐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조차 달수가 드디어 돌았나 보네. 사또한테 찍혔다더니 겁에 질려 실성한 게야 라고 수군거렸다. 서유는 사흘이라는 시한이 다가올수록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 도망을 칠까 생각도 했지만 연로한 유모와 아버지의 묘소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 결국 죽음으로 항거하는 길밖에 없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녀는 품속에 고이간직한 은장도를 꺼내어 서늘한 날을 어루만졌다. 차라리 이 비참한 생을 끝내는 것이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 여겼다. 운명의 사흘째 밤, 정막이 감도는 새벽녘이었다. 서유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위패에 절을 올리기 위해 잠을 설쳤다. 그때 옆자리에 있어야 할 달수가 보이지 않았다. 밖으로 나간 기척도 느끼지 못했는데 언제 사라진 것일까? 서유는 의아함에 방문을 살며시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비 그친 밤하늘에는 하현달이 스산하게 걸려 있었고 뒷마당의 낡은 창고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도둑이라도 든 것인가? 서유는 숨을 죽이고 발소리를 죽여 창고 쪽으로 다가갔다. 낡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서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알던 멍청하고 지저분한 달수가 아닌 전혀 다른 사내가 앉아 있었다. 창고 안 낡은 탁자 위에는 지필묵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달수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무언가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촛불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붓을 놀리는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맞은편에 검은 복면을 쓴 사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 한양에서 온 정갈은 확실한가? 달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넘쳤다. 평소에 그 경박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다. 복면 쓴 사내가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예, 나리. 영상 대감께서 보내신 밀서입니다. 죄판관의 비리장부가 확보되었으니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거사를 치르시지요. 나리 복면 사내가 달수에게 나리라고 불렀다. 서유는 너무 놀라 숨이 트을 뻔했다. 달수는 밀서를 받아 읽어보더니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좋아. 내 이놈의 목을 칠 날만을 기다렸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은 죄, 내 손으로 단죄하리라. 서유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을 잡았다. 끼익하는 작은 소리가 났다. 찰나의 순간 달수의 눈동자가 문 쪽으로 획 돌아갔다. 누구냐? 날카로운 호통과 함께 달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복면 사내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서유는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달수가 문을 벌컥 열고 나왔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서늘할 정도로 냉철했다. 그러나 서윤을 확인한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당혹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듯했다. 부인.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누구십니까? 엉터리 관상쟁이 달수가 아니었습니까? 그녀의 눈동자는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흔들렸다. 달수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주변을 경계하며 서윤의 팔을 잡아 창고 안으로 이끌었다. 이곳은 위험하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창고 안은 먹 냄새와 종이 냄새가 가득했다. 이것은 선비의 향기였다. 달수는 서윤을 안치고는 정색을 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소. 다만 때를 기다려야만 했소. 서윤은 쏘아붙였다. 때라니요. 제가 사또에게 끌려가 치욕을 당할 뻔하고 집안이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했는데 그게 다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었단 말입니까? 그녀의 원망 섞인 외침에 달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오. 하지만 최판관 그자는 단순히 탐관오리가 아니오. 조정의 거물과 결탁하여 영모를 꾀하는 무리의 자금줄이오. 그 꼬리를 잡기 위해선 내가 철저히 바보천치 엉터리 관상쟁이로 위장하여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소. 달수의 눈빛이 다시금 강렬하게 타올랐다. 내 이름은 이달수. 사헌부 지평이자 왕명을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요. 암행어사 서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살길이라는 말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달수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 고을에 잠입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만이 부패한 사또를 심판하고 가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임을 꿰뚫어 보셨던 것이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벅차오름의 눈물이었다. 달수는 거친 손으로 서윤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부인 많이 무서웠을 것이오. 허나 이제 다 되었소. 내일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오. 달수는 서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사또가 부인을 관하로 부를 것이오. 두려워 말고 당당히 가시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리다. 부인의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게 하지 않겠소. 그러니 나를 믿고 마지막 연극을 해주시겠소. 서윤은 그의 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보았다.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존재가 든든한 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믿겠습니다. 서방님을 믿고 아버님의 유지를 따르겠습니다. 달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서윤에게 쥐어주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것이오. 사또가 위협하거든. 이것을 보여주시오.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오. 주머니 속에는 낡은 마패 하나가 들어있었다. 가짜 마패였다. 진짜는 그가 가지고 있을 터였다. 이것은 서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리고 적을 교란하기 위한 미끼였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고울을 감싸고 있었다. 서윤은 방으로 돌아와 곱게 단장했다. 소복 대신 정갈한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비굴함이 없었다. 오직 결연한 의지만이 서려 있었다. 마당에서는 달수가 다시 멍청한 표정으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에헤라디아 마당 쓸고 돈 줍고, 그의 노랫가락이 오늘따라 구슬프게 들리지 않고 마치 승전을 예고하는 군가처럼 들려왔다. 잠시 후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죄인 김서윤은 사또의 명을 받들라. 포졸들의 고함 소리에도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청마루를 내려섰다. 그녀가 대문을 나설 때 빗자루를 든 달수와 눈이 마주쳤다. 달수는 콧물을 훌쩍이며 윙크를 보냈다. 서윤은 옷깃을 여미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방님. 관아로 향하는 서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다.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어둠을 가르고 세상을 비추는 정의의 빛처럼. 매우 쳐라. 저 오만방자한 계집의 입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이 터져 나올 때까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쳐라. 최판관의 호령이 관아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형틀에 묶인 서윤의 눈앞으로 시퍼런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탁! 둔탁한 파여름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어 비명을 삼켰다. 고통이 전신을 휘감아 돌았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도끼 품은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관아마당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권력의 무자비함에 치를 떨었다. 최판관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고통을 참아내는 서윤의 모습을 즐기듯 바라보고 있었다. 독한 것,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네 아비가 청백리라 칭송받더니 그 딸려는 고집만 센 천치로구나. 그는 킬킬대며 곰방대를 입에 물었다. 서윤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달수의 약속을 되뇌었다. 믿으시오. 부인의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게 하지 않겠소. 그러나 현실은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뿐이었다. 두 번째 곤장이 내리꽂히려는 찰나 관아의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란이 일었다. 비켜라 이놈들아. 내 마누라 내놓으란 말이다. 익숙한 목소리, 아니 지긋지긋하게 들어온 그 경박한 목소리였다. 포졸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마당 안으로 굴러 들어오듯 난입한 사내는 바로 달수였다. 그의 몰골은 가관이었다. 갓은 다 찌그러져 벗겨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옷고름은 풀어 헤쳐져 있었으며 한 손에는 먹다 남은 술병을 들고 비틀거리고 있었다. 사또나리.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입니까요? 아무리 내가 못난 놈이라도 그렇지. 남의 마누라를 대낮에 잡아다가 찜질을 해주다니요. 달수는 술주정을 부리며 형틀 앞으로 달려들었다. 최판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저 미치광이 놈이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저 계집 옆에 나란히 묶어라. 저승길 외롭지 않게 부부가 쌍으로 보내주마.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수에게 다가갔다. 달수는 겁에 질린 듯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나 날이 내 관상을 보아하니 오늘 날이 운수가 대통할 상인데 이리 살생을 하면 그 운이 다 달아난단 말입니다. 요 달수의 헛소리에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최판관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운수 대통, 내 놈이 죽을 운수는 안 보이고 내 운수만 보이더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짓거려 보아라. 내 자비를 베풀어 듣고는 주마. 그 순간 달수의 눈빛이 변했다. 비틀거리던 다리가 땅에 뿌리를 박은 듯 단단하게 고정되었고 해실거리던 입꼬리가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최판관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장터의 엉터리 관상쟁이의 것이 아니었다. 먹이를 노리는 맹수, 아니 죄인을 심판하러 온 저승사자의 눈빛이었다. 달수는 나직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내 사또의 관상을 제대로 봐드리지요. 이마가 좁고 탁하니 윗사람을 속여 사리사욕을 채울 상이여. 눈 밑에 검은 기운이 흐르니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은 죄업이 가득하구나. 그리고 달수는 한 걸음 한 걸음 최판관 앞으로 다가갔다. 포졸들이 그 기세에 눌려 주춤거리며 길을 터주었다. 코끝에 붉은 점이 있으니 이는 곧 관직을 삭탈당하고 옥살이를 할 징조라. 어디 그뿐인가. 지난달 보름 한양으로 올라가는 세곡선 수익국전을 빼돌려 밀무역상에게 넘긴 죄, 고을의 양민 20명을 억울하게 노비로 팔아넘긴 죄, 그리고 달수는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어 최판관의 면전에 집어던졌다. 역적 모의를 꾀하는 무리에게 군자금을 댄 장부가 여기 있는데 이것이 내 놈의 멸문지화, 맨먼지화를 부를 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최판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 장부는 자신이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였다. 내 놈이 어떻게 그것을. 이놈 저놈은 미친놈이 아니라 첩자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최판관이 다급하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관아의 포졸들과 사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달수에게 쇄도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달수는 품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뱃새 덩어리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다. 암행어사 출도야.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함성이 달수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호랑이가 포효하는 것과 같았다. 동시에 관아의 담장 너머와 대문 밖에서
수십 명의 역졸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암행어사출도 역졸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부패한 포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관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칼을 휘두르던 사병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고 기세등등하던 최판관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을 기었다. 아, 암행어사라니. 저 개코 달수가 암행어사라니.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공포로 질려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달수는 위풍당당하게 마당 한가운데 섰다. 낡은 옷차림은 그대로였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일국의 재상보다 더 거대해 보였다. 그는 엎드려 떨고 있는 최판관에게 다가가 서슬퍼런 호통을 쳤다. 네, 이놈 임금의 명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펴야 할 몽민관이 되어 도리어 백성을 수탈하고 영모까지 꾀하다니 그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부족하다. 최판관은 머리를 땅에 두스며 애원했다. 아이고, 어사또, 나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귀신에 홀렸나 봅니다. 제발 목숨만은. 달수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명했다. 여봐라, 이 탐관오리를 당장 포박하여 하옥하라. 그리고 그 일당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한 놈도 빠져나가게 해서는 아니 된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최판관을 오라로 꽁꽁 묶어 끌고 갔다.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만세 암행어사, 만세 우리 고을이 살았다.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달수는 급히 형틀로 달려갔다. 서유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부인 괜찮으시오.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결박을 풀었다. 밧줄이 풀리자 서윤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달수는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늦어서 미안하오. 내 너무 늦게 와서.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다. 서윤은 흐릿한 눈을 들어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걱정스러운 눈빛. 그러나 그 눈빛은 더 이상 바보 달수가 아닌 자신을 지켜준 든든한 사내의 것이었다. 서윤은 메마른 입술을 열어 힘겹게 미소 지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한 관상가이십니다. 달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등에서 배어나온 피가 그의 옷을 적셨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관아마당은 해방의 기쁨으로 가득 찼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풀려나 가족과 부둥켜 안고 울었고 빼앗겼던 재물을 되찾은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달수는 서윤을 공주처럼 안아들고 관아의 대청마루에 올랐다. 그는 모여든 백성들을 향해 외쳤다. 들으라. 오늘부로 이 고을의 부정부패는 모두 척결되었다. 억울한 사연이 있는 자는 모두 나와 말하라. 내 국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이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환호하며 이달수 어사또 만세를 연호했다. 서윤은 달수의 품에 안겨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유언은 틀리지 않았다. 몰락한 가문을 일으킬 살 길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올곧은 성품과 정의로움이었다. 그녀는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깊은 피로에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관아의 내야 나이아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의원이 다녀가고 서윤의 상처를 치료했다. 다행히 뼈는 상하지 않았으나 며칠간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다. 달수는 관복으로 갈아입고 정좌하여 서윤의 곁을 지켰다. 평소에 장난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품 있는 선비의 자태가 흘러넘쳤다. 부인 많이 놀랐을 것이오. 내 신분을 속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나 부인에게만은 진작 말했어야 했소. 용서하시오. 달수가 정중하게 사과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옵니다. 나리께서 그리하지 않으셨다면 거사를 그르쳤을 것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헌데 정말 관상을 보실 줄 아시는 것입니까? 아까 사또의 죄상을 읊으실 때 마치 귀신처럼 마치셨습니다. 달수는 피식 웃으며 찻잔을 들었다. 관상이라. 글쎄요.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다고 하지요.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얼굴이 아니라 그자의 행동 거지였습니다. 죄 지은 자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눈빛이 흔들리고 말이 거칠어지는 법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서윤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부인의 관상은 내가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여려 보이나
속은 대나무처럼 곧고 강인한 여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 이 여인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것은 혼례 첫날 밤의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지아비에게 인정받은 여인의 설렘 때문이었다.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어둠은 물러가고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서울로 압송해야 할 죄인들이 줄을 섰고 조정에 보고해야 할 장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신분이 드러난 두 사람의 앞날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서유는 달수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리, 이제 우리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서윤의 물음에 달수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쥐며 대답했다. 걱정 마시오. 내 관상을 보니 우리 두 사람의 앞날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을 테니까. 그의 말에 서윤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청아하고 맑았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마포나루에는 거짓말처럼 평온한 봄이 찾아왔다. 썩은 내가 진동하던 관아의 뒷마당은 말끔히 치워졌고 탐관오리 재판관과 그 일당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 오랏줄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된 후 고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거리에 나부끼던 스산한 바람 대신 향긋한 매화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는 아침. 달수와 서유는 정들었던 아니 지긋지긋했던 초가집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부인이 누추한 곳에서 고생만 시켜 미안하오. 이제 한양으로 가면 내 비단 방석에 앉혀 호강시켜 주리다. 달수는 이제 더 이상 꽤 죄죄한 장돌뱅이의 차림이 아니었다. 각근을 단정히 메고 푸른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사대부의 기품을 뽐내고 있었다. 서유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호강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서방님 곁에서 평생 먹을 갈고 차를 다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쭈뼛거리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저 어사또나리 계십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선 이들은 다름 아닌 지난날 서윤에게 행패를 부리고 옥비녀를 빼앗아갔던 그 왈패들이었다.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당에 납작 엎드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요 저희는 나리가 암행어사이신 줄 꿈에도 모르고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우두머리 사내는 품속에서 깨끗한 천에 쌓인 물건을 바들바들 떨며 내밀었다. 그것은 서윤이 술값으로 내어주었던 바로 그 옥비녀였다. 이 귀한 물건을 감히 저희 같은 놈들이 가질 수 없어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술값은 저희가 평생 일해서라도 갚겠습니다요. 달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다. 너희들의 죄를 생각하면 당장 곤장을 쳐도 모자라나 개과천선하려는 마음이 보이니 이번만은 용서하겠다. 허나 다시는 힘없는 백성을 괴롭혔다가는 내 관상 볼 틈도 없이 잡아들일 것이니 명심하거라. 왈패들은 감격하여 머리를 땅에 또 쓰며 물러갔다. 서유는 돌아온 비녀를 손에 쥐고 감회에 젖었다. 잃어버린 가문의 자존심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아름다웠다. 달수는 서윤을 위해 가마를 불렀으나 서윤은 굳이 남편과 나란히 걷기를 청했다. 두 사람은 굽이치는 산길을 걸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헌데 서방님, 아까 그 왈패들을 용서하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악인들이 아닙니까? 서윤의 물음에 달수는 뒷짐을 지고 허허 웃었다. 악인이라. 글쎄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악인인 자가 어디 있겠소. 그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거칠어졌을 뿐 본성은 그리 나쁜 자들이 아닐 것이오. 관상을 보니 눈매가 사납기는 하나 겁이 많고 귀가 얇더이다. 잘만 이끌면 제 밥벌이는 할 놈들이지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달수의 눈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그 이면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엉터리 관상쟁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능력이 실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해안회엔이었던 것이다. 며칠을 걸어 당도한 한양의 집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다. 대문을 들어서자 하인들이 줄지어 나와 허리를 숙였다. 다녀오셨습니까, 대감마님? 그리고 아씨 마님, 달수 아니, 이달수.
대감은 본래 명문가의 자제로 강직한 성품 탓에 자청하여 암행어사의 길을 떠났던 것이었다. 서유는 꿈만 같은 현실에 어안이 벙벙했다. 몰락한 가문의 여식에서 하루아침에 정경 부인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서윤을 더욱 기쁘게 한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었다. 달수는 곧바로 입궐하여 임금께 최판관의 비리를 고하고 서윤의 부친인 김대감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었다. 임금은 김대감의 청렴함을 기려 사후의 벼슬을 추증하고 서윤에게는 효열부, 셔레프의 칭호를 내렸다. 서윤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아버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편히 눈을 감으소서. 묘비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그녀를 위로하는 듯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 대감의 집 마당에는 매화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대청마루에는 5살 배기 아들 윤희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구르르 웃고 있었다. 아버님, 저기 새가 있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달수는 관복을 벗고 편안한 차림으로 마루에 앉아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 장터에서 보여주었던 그 능청스러움 대신 가장으로서의 온화함과 여유가 묻어났다. 서유는 다과상을 들고 나와 달수 곁에 앉았다. 서방님, 차 드세요. 올해 첫 수확한 해차라 향이 아주 좋습니다. 달수는 찻잔을 받아들고 향을 음미했다. 향이 좋구려. 부인의 마음 결처럼 맑고 고와. 서유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5년이 지났건만 남편의 사랑 타령은 여전했다. 부인네, 오랜만에 부인의 관상을 한번 봐드리. 오리까 달수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서유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이제 엉터리 관상은 사양하겠습니다. 또 무슨 흉을 보시려고요? 달수는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서윤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그의 손길이 서윤의 이마 눈썹 그리고 콧날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거 참 큰일이구려. 달수가 심각하게 혀를 찼다. 서윤은 덜컥 겁이 났다.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안 좋은 곳이라도. 달수는 뜸을 들이더니 이내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눈가에 주름이 하나 늘었는데 그 주름마저 어찌 이리 고운가 싶어서 말이오. 내 관상을 보니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 평생 늙지도 않을 팔자로구려. 하하. 서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달수의 등짝을 찰싹 때렸다. 서방님도 참 10년 감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봄바람을 타고 흘러갔다. 달수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부인, 내가 그때 장터에서 똥물 뒤집어 쓴 객주 이야기를 기억하오. 네, 기억하다마다요. 그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 들지. 허나 진정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법이오. 똥물이 묻은 비단이라도 씻어내면 다시 빛나는 것처럼 사람의 인연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아버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게요. 서유는 아버지의 유언을 다시금 떠올렸다. 마포장터의 달수와 혼이 나라. 그것은 단순히 딸을 생존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다. 거칠애와 허례허식에 찌든 양반 사회에서 진흙 속에 묻힌 진주 같은 사내를 알아보는 해안을 가지라는 가르침이었으며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었다. 서유는 달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서방님을 만난 것은 제 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비록 첫 만남은 기이하고 황당하였으나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걸음이 되었습니다. 달수는 서윤을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한가로이 떠가고 있었다. 내 맹세하리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부인을 아끼고 사랑하겠소. 내 관상 실력이 엉터리일지는 몰라도 우리 부부의 100년해로 바이년셀러 운명만큼은 틀림없을 것이오. 밤이 깊어지자 달수와 서유는 아이를 재우고 나란히 누웠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달수는 서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소 서윤. 나를 믿어주어서. 바보 달수를 지아비로 섬겨주어서.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니옵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제 곁에 있어 주셔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방 안을 채우는 것은 더 이상 코골며 자는 소리나 한숨 소리가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숨결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훗날 사람들은 이달수 대감과 김정경 부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하곤 했다. 몰락한 양반집 규수와 엉터리 관상쟁이의 기가 막힌 혼인이 사실은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었다고.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지혜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덕목임을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었다. 마포 장터 어귀에는 여전히 봄이면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그 꽃그늘 아래서 누군가는 또 다른 인연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진실은 언제나 껍데기 속에 숨어 빛을 발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교훈을 남긴 채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